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그런데 아직 정식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이 미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구조가 무책임한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3,300만 명이 넘으니까요. 우리 성인 인구의 4명 중에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 처음에는 유출 아니고 노출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노출이라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본 거다, 이런 건데 정부가,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이 사실은 정보 유출을 사과를 하지 않고 그 문자로 이게 유출됐다는 걸 간단히 알린 다음에 뭐 당첨 축하합니다, 한정기간 쿠폰이 도착했습니다, 또는 뭐 시크릿 쿠폰을 받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자가 계속 와요.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마케팅으로 덮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빠져나간 게 이메일 주소, 구매 이력뿐 아니라 뭐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까지 나갔다면서요? 네, 그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지금 배달하실 때 편하니까 그것까지. 과거에 지금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 추정하고 있는 건 과거에 중국 국적의 보안 관련 개발자가 보낸 것 같다. 처음에는 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 사람에게 쿠팡에서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당신이 과거에 뭐 과자 산 것까지도 다 같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너가 며칠 날 쿠팡에서 이거 샀지? 나는 당시,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까지 해주니까 그 소비자가 깜짝 놀라서 쿠팡에 신고를 했고, 알고 보니까 그 보안 관련 개발자가 또 이 쿠팡에도 이 같은 내용, 야, 이렇게 엄청나게 허술해, 예. 이걸 보낸 사실이 뒤늦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런데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렇게 국내에 내놓으라는 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안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처벌이 너무 미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보안 설계라고 쿠팡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 같이 이렇게 잘 기술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니 퇴직한 그 개발자가 어떻게 그 비밀번호 그 액세스 권한, 그 정보 접근 권한을 6개월이나 갖고 있었을까? 네. 이런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 JP 모건이 이 쿠팡 관련해서 이번 일로 쿠팡의 고객 이탈은 적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다,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해버리니까 개인정보 유출되면 뭐 난리가 나니까. 예. 그 팔로알토 같은 보안 기업들은 제가 시가총액 찾아보니까 1,300억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조 가까이. 우리는 안철수 의원이 만든 안랩이 우리는 제일 큰 보안 기업인데 한 1,0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1,9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보안 시장 규모가. 예. 이게 왜 그럴까? 기업들이 돈을 투자 안 하는 거죠. 왜 투자 안 할까? 이게 유출돼봤자 큰 손해가 없으니까요. 처벌이 미미하니까. 네. 네. 그런데 쿠팡의 사실상 최고 경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 아직 사과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국내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 법인 쿠팡 INC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계열사로 한국 쿠팡 주식회사가 있는데, 한국 쿠팡 주식회사의 사장만 국회에서 사과를 내고 아직 그 대국민 사과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래야죠. 예, 그랬는데 뭐 이번 경우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 나서 직원이나 소방관 숨졌을 때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예,
이제 아시다시피 김범석 의장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국적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의결권을 8%를 지분을 8% 갖고 있는데 이게 차등 의결권이라 이걸로 이제 74%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너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나타나질 않는. 네.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에 쿠팡이 이제 재벌 기업이 돼서 대기업군이 돼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총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뭐 이런저런 사업을 뭐 족하네 회사에 떼줘서 뭐 돈을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총수 지정도 안 됐습니다. 왜? 네. 미국인이라고. 예. 총수 지정이 안 되니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이런 것도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이 한국 와서 사업을 하는데 참 한국인들이 손해를 보면 이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미국인이고 또 쿠팡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사실상 미국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예, 네. 예. 지난해 매출이 41조인데 88%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너도 최고의사 결정자도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미국 기업에서 정보 유출이 됐는데 한국 국민 3,300만 명의 정보가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저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뭐 가뜩이나 쿠팡 그 새벽 배송도 논란인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터졌고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쿠팡이 될 때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로비나 법적인 대처로만 일관해 왔다. 뭐 네. 전직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용하고 있다면서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 쿠팡이 지금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걸 가입을 하고 대부분이 가입을 했다고 봐야죠. 그 멤버십 요금 한꺼번에 50% 올려버릴 때도 그랬고 그 피부 브랜드 상품 그 공정에 적발돼서 작년인가요? 그 상품 그 검색 순위를 조작했거든요. 네. 엄청난 과징금 맞을 때도 그때도 그래 문제를 올해 이제 배송 기사만 새벽 배송 논란이면서 올해 배송 기사만 8명이 숨졌는데 이런 논란이 벌거지면 시스템을 고치고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바꿔 나가려기보다는 네. 검찰이나 국회 보좌관 이런 대규모 대관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비스트들을 그렇죠. 삼성하고 SK만큼 그 삼성하고 SK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대관 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이. 그러니까 며칠 전 사임한 대표이사도 대관 출신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는 변호사 출신인데 또 임원들 중에 상당수가 IT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법조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범석 회장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는지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진짜 혁신적인 기업 맞느냐라는 근본적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입하죠. 유통업계의 게임 체인저다 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 짠해서 돈을 버는 주간에 11시간 일하고 야간에 9시간 그러니까 새벽까지 해서 9시간 평균 일하는데 통계를 보면 얼마 전에 KBS 보도 단독 보도를 보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때 콜센터 직원들에게는 뭐 그냥 결정된 게 없으니까 모른다고 답해라 이렇게 지시했던데 그 콜센터 직원들도 당연히 최저임금이고 낮은 저임금으로 오래 일해서 그리고 새벽에 일해서 배달을 해주고 소비자들은 편리해지는데 이게 혁신인가? 예. 그러니까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거래에서 정상까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물어봤더니 쿠팡은 34%가 51일 이상 걸린 적이 있다. 네이버는 정산하는데 51일 이상 걸린 경우는 4%밖에 무신사는 0%다. 그러니까 돈 늦게 주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1.7인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1.7%. 네. 이렇게 오래 일하게 하고 돈 늦게 주고 해서 영업이익률 1.7 나오는 게 혁신 기업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입점업체도 어렵다고 대출해 주거든요. 근데 최대 금리가 18.9%예요. 우리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니까. 네. 이 기업의 혁신인가? 소비자들이 우리 테크 기업들은 전부 해외 나가서 삼성이나 SK나 뭐 현대차나 전부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 받아가는데 이 혁신인가 소비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단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피해액 산정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승리해도 뭐 1인당 피해액 산정이 상징적이죠. 뭐 몇만 원 선일 겁니다. 지금 뭐 LKB 이런 거대 로펌에 뭐 몇만 명씩 지금 나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상징적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거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해보자 미국 같은 데처럼 어떻게 하느냐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시는 것처럼 진짜 예를 들어 10년 전에 미국에서 그 TV론이 조향장치 핸들에 문제가 생겨서 그 젊은 남매가 한꺼번에 숨졌는데 사고가 나서 그때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배상해라 이렇게 1심에서는 3,000억 나왔었거든요. 깎여서 1,000억 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근데 우리가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업 정서가 매우 강한 나라여서 일단 이 대통령은 이거 검토해봐라고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쿠팡 청문회 열기로 했는데 김범석 의장 안 나오겠죠? 제 기억에만 4번, 5번 불렀거든요. 안 나오겠죠. 17일 날 이제 과기정통위가 불렀어요. 이제 증인으로 정식 출석 요구했는데 아마 지금도 국회 상대로 아마 굉장히 필사적인 로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에도 환노위에서 새벽 배송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그때는 트럼프 취임식 간다고 안 나왔고요. 김범석 의장이 2015년에 쿠팡 공정위에 그때 불공정행위 적발됐을 때도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그때 김범석 의장은 농구하다가 발목 다쳤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이번 계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필요한 법 제도적 개선까지 꼭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17일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시죠.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주초에 있었던 일인데 정은호 성동구청장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콕 집어서 칭찬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행정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여권에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경선 구도에 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 전혀 감안 안 하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야권에 이미 오세훈 시장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니까 거의 상수로 돼 있는 상황이라면 네. 여권에 아직 여러 후보들군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딱 오세훈 시장과 각이 딱 쓸만한 인물이 아직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했더니 그래서 아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얘기가 됐는데 이건 상당히 정원호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유리한 입지에 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이 있은 후에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맞아요. 보도가 또 잇따르고 있거든요. 계속 보도가 예, 됐죠. 뭐.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 최근에 보도 보면서 새롭게 알은 사실들이 많아요. 저도요. 예.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없애기 위해서 저 건물주랑 뭐 입점업체랑 다 무슨 상생 무슨 글쎄요. 모델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왜 시내버스 이렇게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거. 글쎄요. 예. 그다음 횡단보도 이 바닥에 이제 파란색, 빨간색 불 들어오는 그런 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다 성동구가 시작해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퍼져 나갔다는 걸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정말 무서운 세게 거예요. 세게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도 또 거기다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사실상. 최근 잇따르는 보도가 다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주민 만족도가 91%까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워낙 앞서 나가긴 합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만만치 이건 않다. 정말 다른 단시장들이 많이 벤치마킹 해야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최진 원장은 금주했던 인물. 저는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인 한 듯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끌어올린 한동훈, 이준석.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 성공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통일교 관련. 사법개혁, 뭐 통일교 문제 할 거 없이 뭐 대통령 새 업무보고 그러니까 전방위로 두 사람이 막 서로 막 번갈아가면서 계속 공격하는데요. 요 며칠 지난주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새까맣게 떴습니다. 어찌됐든 뭐 잘하든 못하든 본인들의 이름을 두 자를 최근 들어 좀 확실히 국민들이 각인시킨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든 건지 아니면 이게 본인들이 나중에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본인들 이름이 최근도 좀 잠잠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좀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일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예. 당내에서도 뭐 똥 묻은 개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비판이 별로 이렇게 그 주목을 못 받는데 한동훈, 이준석은 똥 묻은 개는 아니니까. 그렇죠.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야권 내에서는 그래도 개헌 탄핵에 대해서는 상식적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그래서 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전재수 전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쨌든 뭐 나중에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장관이 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를 했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귀국하면서 새벽 6시에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신이 이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으면 그게 공정하지 않으니까 장관 자리를 내놓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빨리 예. 새벽에 내놓는다는 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이런 부담을 가진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 새벽에 이렇게 자신이 예, 사의를 표명할 리가 있을까. 그래서 예. 상당히 전 장관으로서는 힘들게 됐다. 이 상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력 부산시장 글쎄 말입니다. 후보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주 지금 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봤는데 좀 생각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사퇴하고 또 바로 막 쿨하게 조사받고 막 자청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수사 한번 결과 도전할 수 혐의 있겠다라는 없음으로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부산 일대 정말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이. 예, 그리고 다른 웬만한 카드로는 지금 박영준 현 시장을 지금 걷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충분히 좀 그래요? 없으면 입증이 되고 하면 알았습니다.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 많지는 않지만. 지켜보죠. 예. 최진 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꼽았지만 옆에 이제 같이 동시에 파편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야의 대표적인 중진들인데 본인들의 해명만 보고 보면 상당히 좀 뭐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은 이름이 일단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상당히 좀 타격이 크고 나경원은 또 최근 들어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뭐 포화를 맞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요즘 뭐 이름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우리 나경원 의원 같은 자, 경우는. 얘기 나온 김에 뭐 통일교 게이트라는 이름까지 막 붙이고 네, 하던데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선 두 분은 이 사안을 어떤 사안이라고 좀 보세요? 글쎄 이게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 여야 막론하고 말이지만 나경원 의원에다 뭐 강선호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야 아직 뭐 금품수수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꽤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통일교라는 이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가 너무나 폭넓고 전방위적으로 여야에 접촉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선 앞두고 근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른바 이제 보험 든다는 차원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나오긴 나오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접촉해가지고 다른 식의 방법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텔레그램 문자 나오는 걸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볼 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차원일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우선 전재수 전 장관 돈을 받았다는 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통일교 그래서 아직 게이트다라고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만 게이트화하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일단 이 수사가 이첩이 됐는데 특별수사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 계속 특검을 만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떻게 튈지 여당도 지금은 이제 방어적 입장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큰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네. 동력이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예. 여당이나 여권이 보다 좀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을 뭐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땅 속에 깊이 묻혀 있는 큰 폭탄을 제거하려고 땅을 파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파편들이 갑자기 튀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이 캐다만 폭탄을 파내야 된다는 이게 본질인 거고 그렇다고 튀어서 번진 그 파편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 파편이 왜 튀었냐는 건데 저에게서 상당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저는 튀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윤용호라는 인물이 지금 1976년생인데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49인데 이 한학자 총재협회에서 대외 업무, 대관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 성격의 스타일을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도 위기에 처하고 한학자 총 구속된 상태고 통일과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일종의 승부수랄까? 반기 카드 하나를 툭 던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쾅 터지니까 뒤로 딱 물러나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냉철하게 봐야지. 야 이게 뭐 갑자기 여권 인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거 뭐 특검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몰리면 그야말로 윤영호의 그런 나름대로의 고도의 그런 수에 예. 말려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윤영호 진술은 나왔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장에서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니까 본인의 진술 자체가 맞아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주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강제 수사해야 될 것이고 일단 출국 금지 다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게 나오냐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게 나올지 서로의 진술 차이 가지고만 할지 서로의 주장 가지고만 끝날지 이거는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전혀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제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과거에 이제 정권 전재수 같은 건 정권의 어떤 실세 아닙니까? 현직에 있고 예. 이런 근거 없는 이렇게 소음 비슷한 게 툭 터져 나오면 일단 뭉개입니다. 부인하고. 근데 바로 직을 사퇴한 것, 그 바로 수리한 것, 그리고 바로 세 사람 이제 출국 금지 시키고 경찰이 23명을 메모드급의 수사 전담팀 바로 이제 만들어서 속도 있게 수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행스럽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이제 이 상황인 것 같고 빨리 명확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여권은.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거죠. 그렇죠. 최고 호재를 계속 만났으니까. 자기들만 몰리다가 예, 그래서 무조건 지금 특검 외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그런데 하더라도. 이제 조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며칠 안 됐으니까 이첩한 지가 이게 경찰의 수사가 좀 미덥지 않다. 네. 이런 게 좀 나오면 그때 그렇습니다. 정말 정면 돌파해야 예, 돼요. 그건 여당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보고 당신들 그 국면 전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조금의 무슨 근거가 나오면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김건희와 국민의힘 정당과 그리고 통일교 사이의 관계를 파다가 야당한테도 돈 줬다 소리를 처음 접한 게 8월이잖아요. 8월이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니까 자기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그렇죠. 넉 달씩이나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언론 보도 나온 후에 경찰에 이첩한 네. 거는 뭐 마땅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당연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여당 인사들까지 나왔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특검으로 가자.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으니 두 당을 뺀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자. 이 목소리도 굉장히 힘을 받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아무리 특검에 뭐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수사가 무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아까 우리 최진 원장도 통일교 측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존폐까지도 걸리니까 슬쩍 이게 터트려 놓고 딱 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고 협조 안 할 거예요. 뭐 물증이 남을 리가 없는 현금을 오고 갔다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그러니까 만약에 있겠고 예. 이거는 글쎄요. 이 지금 이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할까? 근데 이제 나올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뇌물이라든지 돈이 오고 간 거는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진술의, 현찰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의 신빙성, 정확성 네. 이런 것들만 맞아야 되죠. 일관성, 진술성, 구체성 이런 거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이런 걸 하고 만약에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하거나 이런 걸로 봤는데 문자가 나왔다. 이런 건 물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그야말로 아무리 수사를 해도 제 말이요. 심정이 간다 하더라도 밝힐 길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 뇌물 사건을 보면요, 되게 무죄에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통일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한테 접촉한 건 수십 년 된 겁니다. 사실은 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실명으로 나타나는 여야 정치인이나 뭐 강요 이런 사람이 한 20명이 거론돼 있더라고요. 한 예. 보수 언론에서는. 예. 그것도 언론은 각각 따지면 뭐 단체장까지 합하면 한 뭐 각각 30-40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80명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정말 이 유죄고 혐의가 강하다고 몰아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용두사미를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야당이 국민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뭉개했다라는 사실. 예, 예. 저는 이 부분도 처음에는 야당이 상당히 주장이 있고 이거는 특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처음에 접근했습니다만은, 근데요, 근데 두 가지 뭉치는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윤영호를 이렇게 여러 겪어보니까 말 신빙성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 씨하고 통일교의 커넥션이란 큰 줄기를 파헤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 의원이 몇 명 튀어나왔다. 이거를 발로 서둘러서 특검 도중에 경찰로 이첩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그때 이미 모든 특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허, 그런 면도 있긴 있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얘기도 특검을 해서 나올 게 별로 없다면 빨리 여권이 특검을 받아버려야죠.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봐도 별로 특검해가지고 통일교에서 이게 보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쉽게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윤영호. 벌써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본인 그러니까요. 입에서. 그렇다면은 계속 이제 이 우리나라 정치의 문법이 있잖아요. 우리 쪽 진영에서 한 거는 특검 안 하고 상대방이 한 건 특검하고, 이게 기본적인 그 하나의 그 문법인데 네. 이제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다가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왜 당신들은 특검 안 하느냐. 그렇다면 빨리 특검을 선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해야지 2.3조선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돈 받은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도 아니고 정동윤 장관도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이걸 자꾸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우린 특검 안 해. 경찰 수사 지켜보자. 며칠은 지켜보되 만약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가거나 이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글쎄요. 예, 그것도 그것은, 옳은 예. 판단 같아요. 예, 그 생각. 특검은 뭐 그런 걸 전부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지금 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윤영호로부터 진술을 받은 거를 전부 기록을 다 해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이걸 넘겼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덮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이제 특검의 논리가 일리는 있죠.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인 예. 혐의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계 브랜드까지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연금술 이러기 만만치 때문에 않구나. 그만 사퇴는 불가피하는 거고, 경찰 수사는 좀 강도 높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뭐 분명하죠.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와서 혐의가 없게 나와도 말이죠. 네. 이미 시계 이름이 나왔잖아요. 어려운 시계가 또 나왔어요. 아주 요새 시계 공부하느라고 아주 저도. 저는 뭐 이름도 모르는 시계들인데 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혐의 없이 나와도 사법 리스크를 이탈해도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 다시 부산시장 후보로 가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모르겠어도 위기 때마다 국민님이 또 도와주는 묘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지금 하도 계속 많이 나오고. 국민이 도와주고 있는데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장동욱 대표가 지금 거의 민주당의 방패막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거 좀 사안이 다른데 특검으로서는 그 당시에 아마 수사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글쎄요. 네, 저도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어려웠을 보는데 거예요. 이첩 과정이 늦어진 그건 거는 분명히 저기 좀 의아하지만 의아하죠. 또 최진 원장 말 들어보면 그 넉 달 전에 이걸 그냥 바로 이첩시켜 버리면 사실 좀 뭐랄까 국민적 시선이 완전히 근데 분산돼 버리는 이런 또 우려도 맞아요. 있긴 있죠. 뭐 이제 뭐 떨어지자 배 떨어진다고 네, 말이죠. 네. 이게 바로 보도되자마자 이첩을 했거든요. 그럼
이 역설적으로 보도가 안 되거나 안 나타나서 이처 안 한 게 아니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니까 그건 우리가 특검의 속을 알 수는 없는 건데 아하. 단지 그런 건 있어요. 김건희 씨 수사가 아닌 건데 다 인지 사건을 할 수 있다는 특검법 때문에 했지 않느냐 야당은 네. 이건 김건희 씨하고 관련 없어요. 이건 사실은 관련 없죠. 그런 점은 아마 특검이 이제 일리가 있는 주장을 아무튼 했던 거죠. 네.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큰 건이 하나 터지긴 했으나 이게 눈덩이처럼 팍팍 커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커 보이지는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에서 뭐가 나오든지 네. 해야 될 텐데 나오기 참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 정도 판단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지금도 대체로 원활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하기 괜찮으시죠?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서원주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또 경기 광주 휴게소 부근에서 동곤지암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촌 부근이고요. 서울 쪽으로 있던 사고는 처리됐는데요.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설악 부근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군산 휴게소 부근에서 3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겠는데요. 서울 도심 들어오는 길이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구간이고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오가기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전 두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정청래 대표의 말인데 이게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일 날인가요?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말인데 이런 말했어요. 당정대 간에, 당정청이죠. 과거에 말하면 당정대 간에 바늘 구멍만한 빈틈도 없다.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이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여권 내에서는 이른바 그 청와대 과거에 이제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의 약간의 바라보는 곳이 다른 점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른바 이제 극우 관련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얘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를 바라보면서 하면 당 재고는 안 된다. 이거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해본 얘기입니다만 역시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거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 얘기를 장동혁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뭐 국면 전환을 시도해도 이른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최진우 원장 금주의 한마디. 예, 한 번 더 윤영호 세교통교 본부장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금품 수수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게요. 아니 본인 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온통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딴소리 한다를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기억은 왜곡될 수가 있고 복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자기가 그냥 냅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되도 않은 이야기를. 그래서 돈 주고 시계 이름까지 밝히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온통 이게 소용돌이 몰아놓고 딴소리 할 수 있냐. 이런 사람 말 한마디 믿고 새 지혜를 믿고 특검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정말 이 빈틈이 많기 짝이 없고 지극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요. 무슨 뭐 게이트들 많이 터졌죠. 정권 때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게이트의 주역들이 공통점이 되게 튀고 무모하고 말이죠. 아주 그 거침없이 과감한 그런 정치꾼 스타일들이 많아요. 말에 좀 그 허풍이 많고. 예. 제가 좀
명태균 씨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슷한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쭉 보면 그 게이트 결과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다가 사실은 빈틈이 많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일부 시간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 출연했고 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친명 대 칭청 대결 아니냐 열심히 물어도 아니다 뭐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미 출마 선언한 사람이 지난번 부산시당 위원장 나가려다가 컷오프 당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유동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 네. 공동대표이고 또 이재명 대표 때 수석 사무부총장한 강덕구 의원도 곧 출마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저 당내 이른바 친이재명계 그리고 정청래 대표 체제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차제의 최고위원 자리 3개 우리가 꿰차가지고 그렇죠. 정청래 그냥 딱 그 발목 잡고 견제하자 이렇게 작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제 당정 간의 이제 엇박자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유영철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당과 엇박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태 의원도 그런 말을 했어요. 했죠. 이건태 의원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이 지도부가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도부를 좀 내란을 척결하긴 하되 조금 너무 강성 이미지를 비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과 지금 이제 이 이용상과의 관계에서 지난번에 뭐 저기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당이 이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 때도 정 대표가 기자회견하지 않았어요. 네. 로우키 아니냐 뭐 그런 이제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래서 어쨌든 당 지도를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자. 이제 그게 이제 당 이게 뭐 이른바 명예 갈등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뭐 별개 문제라 네. 보더라도 저는 그 분명히 여권 내에 그런 식의 약간의 틈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약간 좀 틈을 보이라고 상당히 완곡한 표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적당한 이제 바늘구멍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정 간에도. 근데 지금은 이게 점점 커져서 상당히 하수도 구멍인지 뭔지 모르지만 구멍이 너무 커졌어요. 이게 보니까 전에는 뭐 사안별로 이렇게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뭐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뭐 사법개혁 템포를 넣고 사안별로 엇박자 비슷하게 바늘구멍이 있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다가 1인 1표제로 되면서 이게 크게 불거졌고 예, 그냥 세대결로 가버리고 딴박자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언론들 보면 명청 갈등이라고 쓰지 않고요. 명청 대결이라고 씁니다. 명청 대첩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를 과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층끼리 알아서 하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무언해 보이지 않는 손이나 역할을 통해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될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우상호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네. 당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경고예요. 경고예요. 경고. 우상호 수석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임기 집권 초기이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등치돼 가지고 이재명과 정청래 갈등 이거는 대통령실 권력 입장에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 시간에 여러 번 분석했지만 뭐 별도의 정청래 세력이 뭐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건 말이 안 말이 안 되고 되는 얘기 자체가 말이에요. 그냥 당원들이 아니 그 아주 그 저 센 정청래를 대표시키면 대통령 잘 도와주겠지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줬는데 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좀 싫어하나 봐? 라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견제하는 그런 최고위원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꽤 높죠. 지금 보궐선거 3명 뽑지 않습니까? 네. 1월 11일인데 네, 10일. 지금 아직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른바 그러니까 친명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최고위원들이 출마 선언을 지금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지금 정면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언론에 지금 쫙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초반부터 지금 정권 성과에 대한 효능감을 주기는커녕 깎아먹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이름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공격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 게 연말 연초 이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권이 핵군이라고 싸우는 게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마치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말 연초에 지켜볼 때 이 부담은 사실 정 대표가 아니라 고스란히 저는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살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오늘 이건태 의원의 태도를 봐도 예. 절대 정청래 대표 세게 비판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냥 좀 조금 더 우리는 한 팀이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 더 잘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습니다. 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당 뻔할 뻔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언론 나온 거 보십시오. 오늘 아니요. 간단치 않아요. 한두 마디 하고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뭐 당과 엇박자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그러나 이 당을 공격할 수는 없죠. 지금 집권 초기인데다가 당을 공격하게 되면 그건 임기 만연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에서는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 김영삼 정권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그게 거의 유일하게 없었던 게 문재인 정권 때였거든요. 근데 집권 초기인데 지금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는데 그 속에 그 속내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그래서 이게 당과 이 청와대 과거의 청와대 당과 용산과의 적절한 긴장과 견제까지는 좋은데 정청래 대표가 조금 오버한 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게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이건태 의원이 11일 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네, 그랬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엇박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위원이 돼서 다 더 잘 하자는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 못 맞춘 게 뭐예요? 라고 말했더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뭐 좀 그런 순방 성과를 흐릴 만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재판 중지법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요.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중에 소개하신 거기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속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뻔히 지금 알지만 대단히 서로 아는 거죠. 서로 조심하는 것이고 지금. 뻔히 알지만 네. 갈등을 막 불거지게 그게 만드는 좀- 방식의 최고위원 경선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본다는 생각합니다. 거예요. 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큰 흐름들이 갈등의 흐름들이 만만치 않다. 지금 뭐 더민주 혁신이라는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움직임 이대로 가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예사롭지 않게 본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그 권력들이 많이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충돌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예외입니다만. 예외였죠. 예외인데 뭐 김무성 박근혜 뭐 이라듯이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더구나 당대표가 차기 대권의 염두에 둘 경우는 훨씬 그 정도가 심했죠. 예. 사실은. 지금 임기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정청래 아까 김무성 박근혜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전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게 김무성 전 대표는 조금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랬거든요. 이건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그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표실에도 그렇고 강경 이미지는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나중 가서 모르겠으나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 관리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핵심은 이제 차기 대권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도 차기 당권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뭐 지금 정래 대표도 뭐 차기 대권을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다면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암암리 이 갈등과 대립의 아니, 맞는 말씀이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가 대표되고 차기 대권 욕심이 있어서 자기 정치 좀 하려다가 지금 그렇게 되면. 강력 경고받고 약간 쭉으로 들어 주춤한 있는 거죠. 그거죠. 이거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게다가 지금 집권 초고 몇 년 집권 초기에서 쉽지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지지율의 문제고 정당의 지지도 문제고 결국은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냐의 문제고 예. 아무튼 임기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저는 대표의 이런 행보가 요- 한계가 있을 거다. 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열한 이유가 그 바로 이제 이후에 있는 6월달에 이렇게 지방선거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있고 또 한 지역에 있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한 10여 군데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미니 총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공천권이 영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력을 최고위원들이 발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차기 당권 대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참 중요한 보궐선거예요. 네, 중요한 이 알겠습니다. 바로미터일 것 같습니다. 자, 국회 모습을 좀 보죠. 지금 국민의힘은 뭐 8대 악법 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발의하고 찬성하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급기야 마이크를 꺼서 뭐 61년 만에 뭐 최초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정작 민주당은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 이른바 무차별 그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왜 쟁점 법안이 아닌 걸 가지고 본인들이 찬성한다며요. 찬성하는 걸 왜 나와서 필리버스터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를 굳이 한다면 그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뭐 저기 그 무슨 악법들, 입틀막법들 이른바 그 부분을 얘기할 우리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건 우리는 찬성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공간을 이용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모든 법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적어도 연내 처리만큼은 맞겠다는 이런 건데.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공간이 없었나요?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인가 110석인가 그래요. 적은 정당이 아닙니다. 워낙 이제 이 여권의 의석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때 필리버스터 때 다른 얘기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자꾸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은 게 국회법 106조의 2에 보면은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게 바로 106조의 2예요. 국회법. 의원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나와요. 그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다른 규정은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그 얘기가 군대용돼 있어요. 국회법에. 그거에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국회법 102조에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미국 얘기하는 미국과 우리가 달라요. 네. 그리고 과거에 무슨 뭐 추미 의원도 그랬다. 그 과거 얘기 못 합니까? 언제 민주당 따라갔나요? 적어도 이거는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저도 논리나 법률적으로 따질 때 국민의힘의 이 논리가 대단히 빈약해요. 지금 국회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뭐 최근 들어보면 필리버스터가 여야 불문하고도 너무 남용돼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뭐 정치적인 생명력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법으로서의 국민들이 관심이 효과를 없어요. 예, 없어요. 아무 관심도 뭐 없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2명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59방 61호에서 모든 그 안건들에 대해 다 필리버스터를 59건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중진 의원인데 야당의 중진 의원인데 어찌됐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데서 마이크를 끈다. 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굳이 아무리 끌 필요도 없는데, 그죠? 좀 너무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굳이 끌 필요도 없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도 그래요. 최소한도 예의는 차리고 해야 되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 올라갔다. 안 하고 저는 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수장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우리 적장들에게 예의를 표하잖아요. 네. 예의를 갖추고. 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감정이 나니까 아마 껐을 거예요 아마. 예.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 최소한의 그런 마지노나 예의 같은 게 여야 간에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의를 더 갖추고 자신을 낮춰야 더 대우도 받고 예.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 갖고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분들은 왜 그걸 뭐 아는지 아유, 모르는지. 우리 국회가 요새 그런 그런 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죠.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랑 그 김병기 원내대표 두 사람하고 같이 만찬을 뭐 예고 없이 했죠. 하고 그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라는 발언을 내놨고 민주당은 지금 내란 재판부 및 법의 옥죄 등등 재검토 뭐 보완 뭐 이런 데 들어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둘 다 과감히 포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해석이.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거나 이런 거의 100% 아마 그 위헌 심판 제청할 겁니다. 헌법소원할 거예요. 예. 피의자는 헌법소원할 것이고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요. 그럼 일단 재판이 중단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진다.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의 이 법원의 판단 자체,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어서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회군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글쎄요. 이건 정말 좀 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이 저는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흐름은 저하고 비슷한데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면 아마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지났는데 1년 이내에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어떤 개혁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후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 정도는 세게 밀어붙일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민심인데 민심은 지금처럼 장동욱 대표도 계속 저렇게 친 윤석열 뭐 윤어게인으로 가는 한 여론사에도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기 물론이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가 계속 가깝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이제 갑자기 대표 만났으니까 투톱. 네. 근데 왜 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는 만나자고 요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매번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자고 얘기하고. 근데 그럼 그것도 거부할수록 오히려 대통령 명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왜 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인지 좋은 예. 얘기인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 대통령 탄핵해라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계엄은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나자 그러면 전 그건 이해해요. 저도 항상 누구보다도 만나야 된다. 아무리 예. 계속 그 진정성을 보이면 언젠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제가 아니 계엄을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얘기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장동혁 대표예요. 그 목사 그 윤어게인 모임에서.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만나자는 얘기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만날 의미도 없어요. 저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쪽이 세게 공격할수록 이쪽에서 화해 메시지 던질 때 그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사이가 좋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나 거죠. 끌어내리겠다는데 거기다 야 우리 만납시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난 저는 이번엔 그 대통령 보고 야 이럴 때라도 더 장동 대표한테 만나자고 얘기해라. 란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수록 그러고 통일교 게이트니 뭐니 이런 더 사건이 터질수록 또 만나자는 얘기를 화합 메시지, 통합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아쉬워요. 초반에 잘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장동혁 대표 되자마자 한 번 만났죠. 한 번. 만났어요. 네, 여야 대표 함께 한번 그러니까 취임식 당일도 그때는 장동욱 대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된 후에 한 번 딱 만났긴 했었죠. 예. 근데 뭐 그다음 지금 야권의 한 번도 태도가 제안이 없고 또 뭐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 등등의 후속 논의도 전혀 없는 없어요. 상태죠. 예. 일단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완전히 아니더라도 그 지난번 12월 3일 날 여러 의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그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장동욱 대표는 오히려 그날 당일날 보란 듯이 당일날 바로 12월 3일 1년 때 의회 폭거에 임해서 개헌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나자 그럽니까? 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역대 정권을 보면 여야 대화가 단절이 될수록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부담, 화살은 대통령한테 옵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키지 않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계속 화해 제스처라고 만나자는 얘기를 거듭 반복해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예. 그 극적 전환이라면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는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커서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걸 계기로 여야가 제대로 된 협치를 해보자라고 민주당이 뭐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뭐 그래서 뭐 여야 대통령 뭐 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새해 들어서 쫙 변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 우리가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당신들도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 경직되고 반민주적인 사고 버려라. 그래서 조금 그건 물론 맞는 물밑 얘기인데 접촉을 해서 거기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장동욱 대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쉽지 않아요. 국민이 최근 들어 더 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전환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내란 뭐 몰이 이런 판을 우리가 지금 다시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기 뭐 때문에 이런 핸디캡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 핸디캡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장동욱 대표는 이게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알이라고 생각해요. 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더 나를 더 약하게 보는 사람이 날 강하게 볼 것이다라는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지금. 아무리 전략적으로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아니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이 시간에 그 국민의힘의 그 장동혁 대표와 그 사람들의 행보는 여러 차례 분석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석했죠. 그래도 더 걱정해주지 맙시다. 예, 이해가 더욱더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백미현이 부른 눈이 내리면이란 노래 함께 듣고요. 전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